지난 월요일날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최신 윈도우가 뭐다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윈도우 7의 특징이 아니라 최신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제 윈도우 7에 새로 들어온 기능들. 이전에 윈도우 XP가 있었고 윈도우 비스타가 있었는데 거기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시험 출제를 결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서부터 윈도우 7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죠. 그런데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걸 다 시험에 내면 윈도우 7을 뭐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쉬운 기능이들이라든지 좀 특이한 기능들을 위주로 한다. 대신에 많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설명은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라이브러리.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썼어요.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없이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my document, my video, my picture, my music 아니면 music, picture, video, documen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라이브러리라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은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가서 보면은요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어요. 윈도우 7 안에는 사용자 관리하는 기능 안에 이 사용자의 계정, 즉 여기 보면 301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용자 계정이에요. 주인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공용, 즉 이 컴퓨터 한 대를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하려면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의 계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빠가 만든 내 문서 안에 저장했던 자료가 엄마가 접속을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자녀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 접속을 할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정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안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문서가 있고요. 여기도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 샘플 또는 비디오 사진, 사진, 샘플 사진들. 원래 내 문서 안에, 내 사진 안에는 이 샘플 사진이 없어요. 이거는 공용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묶어서 내가 직접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진하고 공용 사진 안에 들어있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자. 도서관처럼. 즉 마포도서관에 갔더니 1층에 어린이 열람실이 있어요. 2층에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열람실이 따로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어린이 자료실이라고 만들자. 그러면 1층 열람실도 연결할 수 있고 2층 열람실도 연결할 수 있고 3층 뭐 레고방도 있다 그러면 레고방도 연결할 수 있게끔 어린이 자료실이라고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하자 이거죠.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 밑에 내 문서가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에도 문서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냥 두리뭉실 쓰자. MS사가 이거를 새로 만들었긴 넣었는데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사용법이 쉬운 거는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쓰자. 예. 나이프라고 하는 것이 꼭 칼을 자를 때만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늘을 다질 때도 칼을 써요. 뭐를 자를 때도 칼을 쓰고요. 칼 그러면 그냥 그려내니 쓰는 거야. 대신에 뭐 양치할 때 칼을 쓰진 않겠죠. 세수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 그 라이브러리 특징이다 라는 거 하고 홈그룹이 여기 있나 볼까요? 여기는 홈그룹이 안 보이는데 제가 홈그룹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홈그룹이 안 보이죠? 여기 있나 볼까요? 여기에 컴퓨터에 가면은 홈그룹이 아까 여기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 여기 라이브러리, 계정,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은 홈그룹이 없어요. 홈그룹은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용 네트워크로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홈 네트워크로 바꾸면은 홈그룹이 돼요. 홈그룹으로 바꾸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자녀들이 쓰는 컴퓨터, 엄마가 쓰는 노트북 뭐 따로따로 가정에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삼는 거예요. 근데 강의실에는 홈 네트워크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홈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관리가 더 정신없어요. 여기 지금 홈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놨는데 어차피 뭐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겠지만서도 이렇게 홈 네트워크로 바꿔놓으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홈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홈 네트워크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네트워크는 들어있는데 서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회사는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홈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그러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에 홈그룹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홈그룹에 암호를 제가 설정해 놨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MS사가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데 이거를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암호를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홈그룹으로 홈 네트워크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기존에 여기 아빠 컴퓨터에 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컴퓨터나 엄마가 주방에 쓰는 노트북이나 할 것 없이 요 암호 그룹을, 암호를 맞춰주면은 같은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쓰는 컴퓨터에 홈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녀들 컴퓨터가 쭉 떠요. 아빠가 컴퓨터를 켜면 자녀들이 컴퓨터 하다가 아빠가 컴퓨터를 켜셨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예, 그런 이제 기능이 생긴 거라는 거죠. 홈 그룹. 그래서 프린터도 여기다 연결을 해요. 아빠가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다 프린터를 하나 연결해서 앱손, 삼성 이 프린터를 샀단 말이야. 그러면 그 프린터를 자녀들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프린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64비트 데이터 처리 기능이 생겼다 그러는데,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아이콘은 있죠. 오른쪽 눌러서 속성, 또는 바탕화면에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켜져 있으시면, 만약에 안 켜져 있으면 이 화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속성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버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팩 1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텔 IO 3470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요거는 제 3세대 컴퓨터예요. 3세대 컴퓨터. 현재 7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에 6세대 판매했는데 지금 7세대 판매하더라고요. 한 20% 성능이 더 향상됐다 그래요. 근데 메모리는 4기가를 쓰고 있고요. 32비트 윈도우를 쓰고 있대요. 32비트, 64비트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보시면은 내가 64비트를 쓰는지 32비트를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내 컴퓨터는 윈도우 7이구나. 그 다음에 32비트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체험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체험지수. 체험지수는 유일하게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윈도우 8,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체험지수는 뭐냐면 이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프로세스, 사람으로 말하면 뇌예요. 뇌. 이 CPU, 중앙처리장치가 7.9가 가장 커요. 1.0에서 7.9까지 가는데 7.5 정도 된대요. 그럼 5. 자동차로 말하면 뭐 캐딜락, 리무진 이런 급 되겠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7.9라고 한다면 7.5라면 뭐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메모리도 굉장히 좋은 메모리를 쓰나 봐요. 하드 디스크가 7.8이에요. 보통 여러분 댁에서 가보시면 이게 5.9 정도 나올 거예요. 5.9. 일반 하드는 5.9가 나오고요. 얘는 SSD가 설치된 것 같아요. SSD. 요즘 하드 디스크 대신 잘 사용하는 그 보조기용 매체인데 SSD라고 하는 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반도체로 만든 메모리예요. 하드 디스크는 철판에다가, 회전체 철판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건데,
얘는 반도체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하는데 성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게임 하는데도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에어로 기능에 대한 그래픽 처리가 좀 떨어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이 컴퓨터 5가지 숫자 중에서 4.4가 제일 낮아가지고 야, 너 컴퓨터 값이 얼마니? 나 4.4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은 요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한 7.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7.5란 얘기죠. 7.9, 7.9는 없어요. 저희 집 컴퓨터는 제가 7.4, 7.5, 7.6 이런 거 쓰다가 얘를 5.9까지 쓰다가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게 한 7.6 정도 나오고요. 요건 7.8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점수의 의미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체험 주수가 1.0에서 10.0까지 숫자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예요. 1.0에서 얼마? 7.9. 여기 각 점수의 의미를 클릭해 보시면은 1에서 7.9까지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집에는 윈도우 8이에요, 윈도우 10이에요 라고 하는 컴퓨터들은 없어요. 이 숫자가 7에만 있는 좀 이상한 숫자죠. 네. 하여튼 간에 이 컴퓨터는 32비트 운영체제로 돼 있다. 그래서 64비트 데이터 처리는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댁에서 쓰시는 컴퓨터에 보면 64비트 윈도우라고 되어 있으면 64비트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64비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라면 컴퓨터는 다 64비트를 처리해요. 윈도우가 32비트 윈도우냐 64비트 윈도우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이 강의실 컴퓨터에도 64비트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컴퓨터 살 때 32비트로 되어 있는 걸 사서 그런 거지, 내가 돈 있으면 64비트 설치하시면 되죠. 그러면 뭐 포토샵도 32비트 포토샵보다는 64비트 포토샵을 돌리면 훨씬 빨리 움직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4비트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64비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훨씬 성능이 더 좋아져야 돼요. 남들 32개로 움직일 때는 64개로 움직여야 되니까 훨씬 성능이 좋아야 돼요. 아까 보니까 메모리가 조금 약해요. 4GB라고 되어 있는데 한 8GB 정도 되면 64비트로 탁 처리하면 좋은데, 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아니죠. 뭐 우리 강의실 환경이 그런 거니까. 참고로 저쪽 건너편에 306호 강의실은 64비트 윈도우로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픽 전용 수업 강의실인데 거기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이라는 게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은 뭘까요? 자,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거를 사용했었어요. 이런 걸 사용했었어요. 제가 엑셀 2013으로 이런 거를 했었어요. 여기에 아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교환을 열어놨어요. 여기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뭔가를 작업을 했어요. 화살표 보이는 거 있죠? 메모장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메모장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점프 목록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실행해도요, 엑셀을 직접 실행해 보면은 엑셀을 실행할 때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제가 뭔가를 열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를 열어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길버 커먼 2급에 가서 섹션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제 열어보는 과정까지는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얘가 지금 뭔가를 열어놨구나. 이런 게 점프 목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점프 목록이고요. 엑셀이 아닌 윈도우 상에서는 여기에 점프 목록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정을 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딱 하면, 클릭을 하면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최근 항목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가 보면 일정 개수가 있어요. 얘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걔를 벗어나면 가장 예전에 사용했던 자료가 사라져요.
실제 내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흔적이 사라진다고. 근데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는 항상 꺼내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프 목록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단추 고정도 있어요. 프로그램 단추 고정이 요거예요.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줄이 하나 쳐져 있어요. 줄이. 저는 아이콘이 좀 작게 보이죠? 여러분 크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사용했던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시 원래대로 좀 작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개수를 좀 줄여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돋보기 기능을 자주 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시작 메뉴에 고정.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쓱 들어 올려도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난 얘를 자주 사용할 거야. 그럼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에 시작 메뉴에 고정이 해놨는데 제가 제거를 하면 또 사라지겠죠. 예를 들면 요런 거. 얘를 고정 어디 갔을까? 요거. 얘를 시작 메뉴에 고정. 그러면 컴퓨터 관리라는 메뉴가 요게 요렇게 고정되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점프 목록처럼 보이는 애들이에요. 얘가 사용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도 컴퓨터 켜시면 뭐뭐 하세요?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아래 한글도 하고 타자 연습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도 하고 하루에 막 종류별로 하세요? 아니면은 주로 인터넷 하고 오늘 컴말 공부했으니까 댁에 가서 엑셀 공부하고 몇 가지 정도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 작업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돼요. 바탕화면에 꺼내 놓는 게 아니라 원래 바탕화면을 꺼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 쓰는 거냐면 바탕화면은 내가 당장에 프로젝트를 뭘 하나 해야 돼. 그럴 때 쓴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막 너절너절하게 꺼내 놓으면은 나 혼자 쓰는 건 상관이 없지. 여러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럴 때. 그래서 어디다가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료는 어디에다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되고 내 문서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바탕화면에 막 디립다 막 쌓아놓고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관문 열었더니 거기에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렇죠. 서랍에는 서랍에, 책꽂이에는 책꽂이가, 주방에는 주방용품이 탁탁탁 정리돼서 있어야 되는데 막 꺼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단추, 고정. 그 다음에 에어로 전환도 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제가 화면을 살짝 올려놔 드릴게요. 자, 요거 뭐가 있는지 요거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때 나타나죠. 요 교환이에요. 교환. 여기 나타나죠. 뭔지요. 굳이 얘를 뭔지를 제가 클릭을 안 했는데도 갖다 대기만 해도 보이고 그 표시되는 썸네일 화면 같은 데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해도 교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기능을 에어로 전환 3D라 그래요. 근데 이 에어로 3D 전환을 하려면 에어로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윈도우 7로 바꿀까? 그래서 윈도우 7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옛날 컴퓨터는 에어로 전환되는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뭐를 해보려고 그러면 얘가 버벅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에이 윈도우 7 별로 좋지도 않네. 아니지, 내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거죠. 내가 살림이 많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큰 집에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텐트 하나 치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고, 내가 에어로 기능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에어로 기능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 자, 보세요. 제가 메모장을 하나 실행해 볼게요. 이 메모장이 요건데, 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마우스로 요렇게 조그맣게 좀 줄여 놓게요. 자, 메모장을 실행하면 요 정도 크기로 나오는데,
얘를 창을 크게 하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요거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윈도우 95 때부터 나온 기술이에요. 이건 창 좀 크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답답하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요. 여기 이거 처음 보세요? 98년도 기술입니다. 윈도우 98에 처음 등장했던 기술이에요. 윈도우 7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제목 표시리라 그래요. 얘를 마우스로 들어다가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잡아 당기면 얘도 보세요. 잡아 당기면 천장에 붙이면 얘도 당기면 갖다 붙이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인터넷 실행했어요. 메모장도 실행했는데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내가 네이버 저기 메모장에다 입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화면 보다가 메모장 열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자, 얘를 마우스로 쭉 당기다가 오른쪽 벽에 마우스가 오른쪽 벽에 닿게끔 쭉 끌고 가요. 이렇게 얘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딱 놓으면 오른쪽 절반, 얘를 끌고 왼쪽으로 가서 왼쪽 벽에 부닥치면 왼쪽 절반, 그럼 여기 절반 저기 절반, 절반 됐죠? 그럼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럼 나는 엑셀 2013 실행해 놓고 그렇죠. 2013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자, 얘도 이렇게 절반, 왼쪽에 가져가서 절반, 그럼 절반 되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마우스로 끌고 가면 돼. 끌고 가면 에어로 스냅, 열려있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하여 창을 얘를 마우스를 잡아 당기면 이전 크기, 얘를 저쪽 벽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시작 버튼 뭔지 아시죠? 그 깃발 그림 그린 로고 키보드에 걔를 누른 상태에서 띄면 시작이니까 아니고 걔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 누르면 다 내려가요. 근데 천상 마우스를 클릭해서 올려야 되고, 로고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그럼 왼쪽 절반,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은 이제 원래 위치, 다시 오른쪽 보내면 오른쪽 절반, 위로 화살표 누르면 전체 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모장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바탕화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바탕화면 보고 싶으면 요거 내리고 요거 내리고 요거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거는 좀 옛날 얘기. 보세요. 얘를 잡고요 흔들어요. 보세요. 얘를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올라와요. 얘를 잡고 흔들면 흔들면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는 뭐냐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시간 나오는 영역이 있잖아요. 시간 날짜 나오는 데 있죠. 그 옆에 네모난 거 있어요. 하얀 거, 요 하얀 거 갖다 대기만 해도 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누르면 이제 실제로 다 창이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다시 누르면 올라와요. 아까는 갖다 대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인다고는 했는데, 얘를 최소화 시키려면 다 일일이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것만 갖다 대도, 요거 지금 허연 거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허연 거는요, 메모장 크기예요. 메모장 크기. 메모장이 좀 더 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더 좀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때 클릭하면 아예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에어로 기능이 아까 그랬잖아요.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지면 안 좋다. 아까 이 컴퓨터도 성능이 좋았는데 에어로 기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어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갖다 대도 어때요? 이게 안 나타나겠지. 클릭해야만이 나타나겠지. 그런 에어로 기능을 내가 사용하지 에어로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게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러면 쉬운 문제 낼 만한 게 되게 많죠. 지금 에어로드 종류가 뭐예요? 3D, 스냅, 쉐이크, 피크 네 가지가 나왔는데 다 내면은 윈도우 7 고시잖아.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자, 그다음 시험에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녀 보호 기능. 자녀 보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컴퓨터를 켜놓으면 그냥 즐거워서 밤새도록 놀아요. 저희 집 고3짜리도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집에 오면 주말이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외출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일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예. 근데 뭐 고3인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애들,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5살, 6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인터넷 보급률이 97%입니다. 아침에 7시 되면 눈을 떠요. 뽀로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들어서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뽀로로를 봅니다. 네, 어제 헤어졌으니까 오늘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뽀로로를 뭐로 봐야 돼요? 엄마 핸드폰으로 보든지 아니면 요즘 TV에 케이블 TV 돼 있으니까 뽀로로를 검색해서 봐요. 그럼 엄마는 옆에서 밥을 먹을 동안 시중을 들겠죠.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차를 타러 가는 사이에 뽀로로를 또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엄마가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뽀로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 딱 스쿨버스에 타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죠. 얘네들이 엄청나요. 집에 오면 또 뭐예요? 유치원 갔다 오면은 애들이 뭐 숙제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또 핸드폰 만지고 또 종일 그래요. 컴퓨터 하고. 예. 꼬맹이들이 뭐 이상한 거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시간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걸 하다 보면 내용이 등급이 있죠. 12세 이상, 뭐 전체 관람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9세 이상,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우리 애가 5살이면 12세 이상 안 돼요. 전체 관람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애가 클릭을 해서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을 클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 자녀 보호 기능이라 그래요. 고3짜리한테는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엄마가 못 보게 암호 걸어놔요. 그러니까 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자,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내 컴퓨터를 설정하지 못하게끔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려면 뭔가를 막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초보자들은 못해요. 여러분 패스워드 어떤 패스워드 쓰세요? 1, 2, 3, 4 이건 아니죠. 통장 비밀번호는 1, 2, 3, 4를 많이 쓴대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100이면 100, 통장 비밀번호는 1, 2, 3, 4 아니면 집전화 뒷자리 4개 이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힘드니까는 통장 뒤에다가 적어놔요. 매직으로. 거기다 도장까지 넣어놓고 그 서랍 안에 싹 넣어놓죠. 그리고 이제 고추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사이에 도둑놈들이 서랍을 꺼내서 봤더니 통장 비밀번호도 적혀있지, 도장도 있지. 그러니까는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똑같죠? 네이버랑 다음이랑 구글이랑 아이디 똑같은 거 쓰시죠? 패스워드도 똑같은 거 쓰세요? 혹시? 다른 거 쓰신다고? 패스워드가 다르면 못 외우잖아.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패스워드를 다르게 만들어 쓰려고 애를 써요.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다 달라요. 계정마다. 네이버 다르고 다음 다르고 트위터 다르고 페이스북 다르고 카카오톡 다르고. 그러니까 까먹어요. 안 까먹으려고 막 정신줄을 잡아요. 예, 그 정신을 놓는 순간 그냥 뭐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한번 받으면 되지. 나 이정민이요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어하려면 내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젯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가젯. 여러분 위젯 들어보죠? 위젯? 위젯은 어디서 보셨어요? 핸드폰에 보면은 오늘의 날씨처럼 어떤 거는 터치를 해야만이 작동이 되지만 위젯은 겉에 꺼내져서 작동이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아예 날씨가 보이는 애.
얘를 위젯이라 그래요. 실행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는 걸 위젯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는 얘를 가젯이라고 불러요. 가젯. 그런데 이 가젯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8,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면 다시 위젯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젯은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윈도우 8에는 가젯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거기는 위젯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가서요. 오른쪽 누르면 가젯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날씨, 뭐 이거 시계. 시계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시계가 보여요. 이 시계 굳이 안 봐도 되잖아. 밑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위젯 기능이, 이런 위젯 가젯 기능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더라 이거야. 내가 뭐를 또 설치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뭐 기능을 가져오는데 환율 서버도 연결이 안 된대. 어쩌라고. 에이 안 써. 그러니까 사용자가 외면한 거예요. 윈도우 XP 처음 등장했다가 윈도우 7에 정식으로 고정이 됐는데 에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캡처 도구. 캡처는 뭐예요? 여기 있네. 화면의 일부나 전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의 일부분을 내가 좀 저장하고 싶어요. 그림 형태로. 그런 걸 우린 캡처한다 그래요. 뭐 알캡처도 있고요. 네이버에도 캡처 도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그럼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자, 한번 보세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블럭 잡은 부분이 그림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저장 그러면 되는데 보시면 PNG, JPG, HTML로도 저장돼요. HTML로 홈페이지 문서로도. 근데 문제는 화면을 벗어난 애는 못해요. 화면 안에 있어야 돼. 화면의 특정 부분이나 전체를 하는 건데 화면을 벗어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써. 왜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화면을 보이지 않는 전체 화면을 다 캡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캡처 도구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에이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 스티커 메모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나요? 한번 볼게요. 스티커 메모, 스티커 메모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할 일 첫 번째 부장님에게 건의사항 전달하기. 두 번째 외근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 용품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를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포스트잇 붙여갔다가 쓰고 지우고 하는 거예요. 예전엔 네이버 메모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이버에 이걸 겉에다 이렇게 꺼내놔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해. 아니면 저장을 해놓고 얘를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네이버 메모를 열면 사무실에 내가 메모해놓은 게 컴퓨터에도 떠.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근데 그 기능도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모를 입력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메모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 메모.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잠깐 메모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요체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이거는 제 컴퓨터에다 메모, 스마트폰에다 메모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기다 메모를 하겠죠? 스마트폰에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떠요. 그럼 저희 집에 가서 또 마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리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어떤 그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거는 음악도 재생할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콤플레어 같이 뭐 그런 기능입니다. 강력한 백신도 있어요. 윈도우 디펜더. 이거 백신입니다. V3 이런 것처럼 사용하는 백신이 윈도우 디펜더인데 윈도우 7에는 디펜더 기능이 좀 약하고요. 윈도우 8이나 특히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알약 뭐 이런 거 안 깔아도 돼요. MS사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백신이에요. 강력한 기능이죠. 자, 뭐 시동복구라는 기능도 있어요. 컴퓨터를 여러 번 막 사용하다가 갑자기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아래한 걸 추가라고 입력해 놨었는데 저장도 못 했는데
정전이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고 아래 한글 실행하면 아까 입력하던 게 다시 나타나요. 그거는 아래 한글 기능이고, 엑셀도 마찬가지로 엑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윈도우가 막 작업 중에 퍽 정전이 되면 안에서 꼬여요. 이거를 풀어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주는 기능이 있더라. 그지? 간혹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하도 컴퓨터를 껐다 켜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화면을 자주 봐요. 예. 체험지수 아까 보셨었죠? 1.0에서 7.9까지 나오는 거. 터치 기능, 윈도우 7서부터 터치 모니터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시는데 노트북이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니터를 갖고 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태블릿처럼 막 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키보드판이 아니라 태블릿처럼 화면만 갖고 다녀. 본체가 붙어있는 화면만.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키보드 그림도 떠.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입력도 하고 그런 기능이 윈도우 7에서부터 들어갔다. 레디 부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USB 메모리 아시죠? USB 메모리가 읽기 속도가 좀 빨라요.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영어로 HDD,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 SSD, 그 다음에 USB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라고 해요. USB로 연결해서 쓰는 장치들이 많죠? USB로 연결해서 쓰는 장치 많잖아요. USB 메모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들어보셔야 돼요. 플래시 메모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래시 메모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디카 메모리, MP3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메모리, USB 메모리. 그러니까 USB 방식으로 연결하는 메모리는 USB 메모리라고 하고, 본래 USB형 플래시 메모리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줄여서 우리 USB 메모리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도 외장 하드를 연결하면은 USB 방식으로 연결하는 하드다. 그래서 USB 외장형 하드라 그래요. 그냥 외장 하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디카 메모리라든지 또는 USB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블랙박스에도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죠. 이런 장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이 말하는 SSD는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었어요. SSD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SSD라는 장치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전축판처럼 생겨있는 둥그런 철판이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전축반들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뭐 4TB, 8TB,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500기가 이게 아니라 6000기가, 8000기가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얘가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안에 모터가. 그러면 현재 가장 빠른 하드는 1분에 15000바퀴 돌아요. 15000바퀴 도는데 그 하드를 우리 컴퓨터에다 탑재를 못해요. 그런 하드는. 왜냐면 컴퓨터가 흔들려요. 노트북에다 그런 하드를 달아놓으면 노트북이 들쩍들쩍해요. 노트북용 하드는 속도가 5200이에요. 5200 RPM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해주면 빨라지는데, 속도를 더 이상 빨리 해주면 소음, 진동, 발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더라. 그러면 좀 더 소리도 안 나고 진동도 없고 열도 안 나는 어떤 새로운 보조기억 장치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게 바로 SSD라고 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형화가 되고 열도 덜 나고, 예. 심지어 주머니에 모르고 넣었다가 세탁기에다 넣고 세탁했어요. 그래서 세탁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메모리가 여기 있네. 그래서 그냥 빨랫줄에다 걸어놓고 혹시나 물기 묻었을까봐 그래놓고 그 다음날 컴퓨터에 꽂으면 잘 돌아가요. 문제는 그런 거죠. 얘가 이제 저기 뻘 속에 처박혀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또 배 하나 건졌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에도 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오픈이 돼버린 거잖아. 핸드폰에 이렇게 막 바닷물이 침수돼갖고 이제 그거를 디지털 포렌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뜯어가지고 다 이제 정보를 빼내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너무 세월이 지나서 천안함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는 100%다 복원했어요. 왜냐면 천안함은 침수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건져냈잖아요. 근데 세월은 너무 오래 있어서 걱정인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좋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어쩔 줄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드디스크보다는 이 플래시 메모리가 속도가 좀 빨라요. 예를 들어 하드가 150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는 한 400, 500 뭐 이 정도 나와요. 속도가. 근데 하드는 용량은 많이 쓸 수가 있고 기록하는 속도가 빠른데 USB 메모리, 흔히 말해서 플래시 메모리는 읽는 속도는 빠르고 쓰는 속도가 더뎌요. 쓰는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요 USB 메모리는 하드보다 읽기는 빠른데 쓰기가 더뎌가지고 쓰는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고 저장하는 용도보다는 저장한 거를 꺼내 쓰는 용도로는 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레디부스트예요. 윈도우 기능을 하드에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플래시 메모리에도 넣어놔요. USB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컴퓨터 뒤에다가 얘를 꽂아놓고 전원을 켤 때 C 드라이브에서 윈도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에서 쫙 불러오게끔. 그러면 부팅되는 속도를 좀 빨리 시키자. 뭐 이런 용도로 쓰는데 요즘은 USB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를 SSD로 쓰니까 어때요? SSD 자체가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으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레디부스트를 잘 안 쓰기도 하죠. 저도 이거를 플래시 메모리 이용해서 레디부스트 쓰다가 SSD를 교체하고 나서부터는 안 쓰고 있어요. 원체 빠르니까는. 가장 빠른 플래시 SSD는 아까 하드가 한 150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플래시 메모리가 한 4, 500 정도 나온다 그랬죠? 성능 좋은 거 한 3500 나와요. 속도가. 근데 비싸.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삼성에서 만든 산업형은 SSD 용량이 커요. 용량이 굉장히 큰데 한 5천만원 뭐 이래. 그게 컴퓨터 용품이야. 재산 목록이야. 뭐 할 정도로 비싸게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더라. 자, 그 밑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은 없다 하더라도 답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보시면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부팅 메뉴, 파일 시스템 나왔네요. 파일 시스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순서가 다 우리 책하고 교환하고 약간 달라서 그런데, 자, 파일 시스템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를 갔어. 아무개 학생을 찾고 싶어요. 그게 대학 같으면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래. 무슨 학과도 몰라. 엄마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라는 얘기만 들었어. 그럼 이제 시골에서 상경한 부모가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그러겠죠. 우리 아들 좀 찾으러 왔는데요. 네?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겠죠.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우리 애가 홍길동인데요. 이번에 입학했거든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유치원도 아니고. 그럴 때 만약에 경비실에 신입생 명단 가나다 순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홍길동 학생은 법학과 어디에서 현재 강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휙 찾으러 가겠죠. 그게 FAT예요. 그거를 정리해 줘 놓는 거예요. 이게 빨라야만이 데이터를 빨리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NTFS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다음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구도 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 설명해 보니까는 뭐도 있었냐면 시동 복구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수작업으로 컴퓨터가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시동 복구로 들어가겠느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긴 하는데 내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전원이 켜지자마자 F8번을 누르시면은 이런 메뉴가 떠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까? 뭐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모드로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이런 부팅 메뉴가 쫙 떠요. 부팅 메뉴 굉장히 많죠. 그런 메뉴들이 뜨더라. 자, 한번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디버깅 모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옆에 뭐가 많은데 이 책에는 막 이 교환이 뭐 꼬여가지고 제대로 다 보이지도 않네요. 표준 모드로 하는 거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마우스 사용법은 뭐가 있죠? 조작법이?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땅땅땅. 트리플 클릭 안 해보셨죠? 트리플 클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상에 어떤 기사거리를 봤는데 이 기사거리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왜 안 돼? 되나? 네이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이버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3월 말인가로 이렇게 바뀐 거로 했어요. 바뀌니까 좀 어색한 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땅, 땅땅, 땅땅땅, 땅, 땅땅, 땅땅땅. 트리플 클릭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얘를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어우,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인터넷이 느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트리플 클릭을 하면 블럭을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블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는 안 되는데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잘 돼요. 국민 미래 열겠다는데 안 열리네. 예, 자, 보세요. 자, 땅땅땅. 블록 됐죠? 그러면 복사해서 이런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더라.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예, 그럴 때 많이 쓰더라. 닫을게요. 너무 답답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으로 더블 클릭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더블 클릭하는 거. 클릭하는 거. 휠을 굴리는 거. 휠을 누르는 거. 마우스는 사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키보드는 어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106개 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엑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엘터네이트 키가 작동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104개잖아요. 이 조작법, 특히 윈도우에는 이 많은 키들의 성능을 다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심해 나올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 바꾸기, F3번은 검색, F5번은 최신 정보, 새로 고침,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Alt키 누르고 좌우 화살표, Alt하고 ESC, Alt하고 ESC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메모장 열어놓고 봤었죠? 그 다음에 지금 교환 보고 있죠? 이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보는 거예요. 내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때 마우스로 엑셀 화면 클릭하고 파워포인트 화면 클릭하는 게 아니라 Alt하고 ESC 누르고 Alt하고 ESC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Alt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얘를 하는지,
쟤를 하는지 이렇게. Alt 엔터 누르면 속성 대화 상자.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저 위에 메모. 메뉴.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요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파일 말고. 메모장도요. 파일 말고 메모장 그림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무슨 메뉴가 떠요. 이거를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게 뜬다. Alt F4번 누르면 종료예요. Alt F4번 누른 사람, Alt하고 F4번 키 누르면 이렇게 창 닫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돼요. 요 끝에 왼쪽에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종료예요. 우리는 뭐를 창을 닫아라 그러면 어떻게 닫습니까? 창을 닫아라 그러면 저 끝에는 X만 누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 눌러도 되고 여기 클릭해서 닫기 눌러도 되고 Alt F4 또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닫혀져요.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는 뭐냐면은 현재 이 화면, 요 화면을 내가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어. 요거. 아까 캡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Alt 프린트 스크린 키.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촥 메모장 그림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보통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를 이 책 저자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 F12번 오른쪽에 있어요. 키보드상에 F12번 오른쪽에 얘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이 전체가 저장이 돼요. 이 전체가 밖에 교환, 안에 메모장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책 저자들은 이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C는 뭐예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컨트롤 B는 본래 아래 한글에서 컨트롤 B, 엑셀에서 컨트롤 B는 진하게, 굵게. 컨트롤 U, 언더라인, 밑줄 치는 거. 컨트롤 I, 기울임꼴.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시작. 컨트롤 ESC. 그럼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쓰나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지. 시각장애인은 클릭 못 하잖아요. 시각장애는 마우스를 클릭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키보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이 키보드로 사용하는 거를 해야 되고 원래 윈도우 컴퓨터라는 게 키보드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SC 키보드 왼쪽에 쫙 붙어 있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ESC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이 뜨는데 이 작업관리자 창에 가면 이 컴퓨터는 성능이 이만큼 돌아가고 있어요. 4기통 엔진이네. 4기통 엔진이야. 4기통으로 돌고 있어요. 현재 메모리가 4기가인데 그 중에 3.5기가 정도만 돌고 있고 현재는 1.13기가가 안에서 사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8%만 작동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크롬 브라우저를 딱 실행하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막 올라가요. 얘가. 그래서 크롬을 닫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요. 뭐를 실행하라 그러잖아요. 자, 인터넷 실행해라 그러면 막 올라가요. 닫아라 그래도 얘도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원래대로 이제 줄어들겠죠. 이렇게.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일하는 중이죠. 컴퓨터는 혼자서 일하는 거 없잖아요. 시켜야 일을 하는 애인데 나는 가만히 있거든 지금. 근데 얘가 막 50% 갔다가 80% 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얘는 좀비가 된 거야 벌써.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누가 원격으로 내 걸 건디나? 이런 거. 좀비 PC라 그래요?
디도스 공격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 좀비 PC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관리자를 보시는 습관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닫혀. 인터넷 실행했는데 눌러도 안 닫혀. 그러면 여기 가서 인터넷을 강제로 끝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휙 닫혀져요. 지금이야 이상이 없으니까 휙 닫혀지지만 얘도 닫혀라 그러면 안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어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강제로 종료도 가능해요. 그런 그 기능도 있더라.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제가 저번에 어느 컴퓨터를 이렇게 놓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대. 이게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의 화면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또 작게 놓잖아요. 이게 또 컴퓨터 고장 났대 또. 크면 바이러스고 작으면 고장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이게 크니까는요 해상도를 조절해요. 해상도를 조절해 갖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거는 막 이렇게 퍼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얘가 자동 정렬로 돼 있지 않으면 휠을 쓰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여기 있던 애들은 휠을 굴리면은요 퍼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거는 보기에 가서 자동 정렬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한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커지고 작아지고 모여 다녀요. 자동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클 때는 커졌는데 작아지려니까는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 엑셀도 그렇고 다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딜리트 누르죠. 삭제할 때. 근데 쉬프트하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휴통이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그리고 엑셀을 하다 보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꾸만 안 돼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엑셀을 실행했는데 오른쪽 버튼을 딱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이 이렇게 안 뜨고 이상한 메뉴가 뜰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해볼까?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마우스를 띄면은 다른 메뉴가 떠요. 특히 엑셀 같은 데에서 도형을 같은 걸 그리면 도형을 그려가지고 얘를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 이유가 왼쪽 버튼은 최적화되어 있어. 손이 이렇게 마우스를 손에 이렇게 딱 대지도 않고 손가락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왼쪽은 돼요. 근데 오른쪽을 누르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힘이 대각선에서 눌려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왼손과 그러니까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잡고 오른쪽 버튼을 탁 눌러야 되는데 이걸 그냥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벼져요. 이게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분 많습니다. 그럴 때 뭘 눌러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컨트롤 F10번. 쉬프트 F10번. 쉬프트하고 F10번을 누르면 떠요.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입니다. 그랬더니 컨트롤은 쉬프트하고 F10번 누르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보면은 Alt하고 컨트롤 사이에 로고 키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줄 쳐져 있는 키 있죠, 이렇게. 그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입니다. 어머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6개 중에서 안 써본 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걸 많이 써요. 이걸 해야만이 무슨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CD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컴퓨터에다가 CD를 집어넣으면요, CD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안에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집어넣으면은 자동 작동이 안 돼요. 자동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서 내 컴퓨터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키. 그림이 얘는 이렇게 화려한데 우리 키보드는 그냥 네모 4개죠? 네, 네모 4개고요. 이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내 컴퓨터 이렇게 바로 열리고요. F를 누르면 찾기가 되고요. 찾기, 검색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을 누르거나 R을 누르거나 U를 누르거나, 특히 로고 플러스 U를 누르면 뭐가 된다? 접근성 센터 기능이 나와요. 접근성 센터가 뭐냐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아, 우리야 두 팔이 불편이 없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불편이 없으니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잘 안 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들려. 보청기를 껴야 될 정도로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보통 컴퓨터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스피커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요, 볼륨을 크게 틀어놓겠죠. 그래서 쿵 하고 에러가 나면 소리가 그냥 막 쿵 하고 나면서 이제 들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에러가 날 때마다 죽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럴 때 접근성 센터에 가면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화면이 덜컹거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류가 발생하면 쿵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와 함께 화면이 덜컹 움직여요. 그러면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두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번 컴퓨터를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두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실 거예요? 마우스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키보드는 어떻게 하실 거며,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 것이며. 자, 왼손은 쓰지 말고 오른손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물며 두 팔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발로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날씨 더워지면 특히 민폐 끼칠 수 있어요. 예. 냄새도 이렇게 솔솔 나고. 제가 아는 분은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발로 해요. 5대 1급도 땄어요. 발가락으로 마우스도 조절하고요. 발가락으로 타자를 치는데 저보다는 좀 느려요. 근데 한 350타 쳐요. 잘 쳐요. 새끼 발가락이 탁 쉬프트 키를 누르는데 거의 예술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성이 아니라.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후천성 장애를 입으신 분인데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서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해요.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하다 보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액체를 흘려요. 여러분 댁에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입에다 붓대 물고 한번 이렇게 고개 숙이고 10분만 지나보세요. 그럼 흉해집니다. 그러면 쌍격은 어떻게 눌러요? 쉬프트하고 기억을 눌러야 되는데 쌍격을 어떻게 누를 것 같아요? 아까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라 그랬는데 어떻게 누를 거예요? 붓대를 3개 물어요? 그거는 아크로바트지. 그렇게 되면 서커스잖아요. 그럴 때 접근성 센터에 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없이 쓰는 분들, 시각장애들은 모니터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기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긴 보이는데 글자가 작으면 안 보여. 왕돋보기 써야 돼. 이런 분은 돋보기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방송에 나왔던 분은 손가락 2개만 움직여요. 손가락 2개만. 그러니까는 키보드를 못 써요. 그래서 화상 키보드를 불러냅니다. 얘를 띄워요. 우리 스마트폰처럼 띄워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몸이 멀쩡해서. 저는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워드 따고 컴말 따는 거 보면, 근데 우리 두 팔 다 있잖아. 우리가 컴말 못 따면 안 돼요. 그분들도 워드 따고 컴말 따고 다 했어요. 컴퓨터 잘해요. 정비도 해요. 컴퓨터 조립도 해요. 예. 시각장애인인데 컴퓨터를 되게 잘해요. 시각장애인들이 안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포토샵 안 하고요. 파워포인트 안 해요. 뭐 보여야 뭐 색깔을 고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지만 엑셀이나 아래 한글이나 이거 다 잘해요. 인터넷 진짜 도사입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제가 공갈 협박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시험 봐서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로고 플러스 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로고 플러스 좌우 화살표, 아까 그랬잖아요. 창을 절반 뭐 크게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3D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예요. 로고 플러스 탭을 누르면 이거요. 이게 처음에 언제 나왔었냐면 이게 그 홈쇼핑에서 윈도우 7이 탑재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거야. 쇼호스트가. 근데 이걸 보여주고 있어. 보십시오. 새로 나온 컴퓨터는 이렇습니다. 그게 새로 나온 컴퓨터가 이런 게 아니라 윈도우가 이렇다는 거잖아. 윈도우가. 그래갖고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여러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도둑놈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그렇죠? 시중에서 100만원인데 자기는 50만원에 판대요. 그거는 사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50만원짜리 판 거예요.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많이 파니까 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진짜 100만원짜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더 잘 만들죠. 잘 안 쓰는 기능 과감히 빼고 잘 쓰는 기능만 몇 개 넣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게 홈쇼핑 물건들입니다. 혹시 홈쇼핑 연관되신 가족이 있으면 또 저를 뭐라고 하겠지만은 왜냐면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안 쓰는 기능 과감히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컴퓨터를 사겠다라고 하시면 홈쇼핑 물건 사세요 그래요. 왜? 나쁜 물건이 아니라 최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팔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물건이 아니라 저렴하게 만들어서 성능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로고 플러스 브레이크. 로고 플러스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어디에 있어요? F12번 오른쪽 프린트 스크린 키 옆에 있죠? 아까 이거 보던 거. 오케이,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또 보세요. 장치 관리자는 뭐가 있고요. 어머? 이게 뭐지? 에러가 났네. 뭔지 몰라도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보호 기능도 있고요. 고급 시스템 설정 기능도 있고요. 여기 가니까는 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는 샀는데 냉동 피자 해동하는 용도로만 쓴다 이거야. 전자레인지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찌개도 끓이고 탕도 하고 뭐 밥도 하고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린 대부분 해동 용도로만 많이 쓴다 이거지.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의 기능이 한 10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10가지도 못 쓰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많이 있구나.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런 것도 있네.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험의 합격률이 높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나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그 5번까지 한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